서울 성북동 깊은 골짜기에는 한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화려하고 은밀했던 장소가 있었습니다. 도심과 떨어져 있어 보안이 철저했기에 이곳은 밀실 정치의 본거지로 이름을 얻었습니다. 하룻밤 술값이 평범한 월급쟁이의 몇 년치 연봉에 맞먹을 정도였고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던 자리였습니다. 박정희와 전두환의 최측근들이 밤마다 찾았던 대원각은 대한민국의 전설적인 요정 중 하나였습니다. 이곳의 주인인 김영하는 권력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 시인의 연인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가 평생 사랑한 사람은 시인 백석으로 김영하는 말년에도 그를 잊지 못했습니다. 1000억 원의 재산이 그 사람의 시 한 줄만도 못하다고 믿었죠. 오늘은 그녀의 파란만장한 삶과 대원각에서 벌어진 권력자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영하는 1916년 서울 종로에서 몰락한 선비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원래 뼈대 있는 가문이었으나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면서 가세가 급격히 기울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지자 김영하는 어머니와 할머니를 부양하기 위해 기생의 길을 택했습니다. 이는 가난한 집안의 총명한 딸들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슬픈 시대상이었습니다. 17세 때 당시 가장 명망 높았던 조선범에 들어가 인생의 스승인 학교일 선생을 만났습니다. 그는 아무나 제자로 받지 않았으나 그녀의 재능을 알아보고 진량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김영하는 단순히 수를 따르는 기생이 아니었습니다. 가곡과 승무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고 특히 목소리가 맑고 노래의 명수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1930년대 당대 최고의 대중 잡지였던 삼천리의 사진에도 그녀의 미모가 빛났습니다. 그러나 김영하는 만족하지 않고 기생 생활을 하면서도 배움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수필을 써 잡지에 발표하기도 했고 당대 지식인들과 교류하며 문학적 소양을 쌓았습니다. 당시 종로 시내를 걸을 때면 젊은 남학생들이 그녀를 보기 위해 줄을 섰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늘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책을 가까이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후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고자 일본 도쿄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낮에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밤에는 일을 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다 일본 유학 중 자신을 아껴주던 은인 신현모 선생의 투병 소식을 듣게 되었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귀국해 함흥으로 향했습니다. 이 결단이 결국 함흥에서 시인 백석을 만나게 되는 문명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1936년 함흥 염생여고보 회식 자리에서 당시 영어 교사였던 백석을 처음 만났습니다. 백석은 그녀의 미모와 지적인 분위기에 압도되었습니다. 평소 과묵하기로 소문난 백석이었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는 김영하 옆자리에 앉아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은 나의 영원한 마누라야. 죽기 전에는 우리 사이에 이별은 없어. 김연아는 진심 어린 고백에 마음을 열었고 둘의 뜨거운 연애가 시작되었습니다. 백석은 학교 수업이 끝나면 곧장 그녀가 머무는 곳으로 달려가 두 사람은 산책하며 문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후 백석이 교사직을 그만두고 서울로 올라오자 김영하와 청진동에서 동거하며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시절이 김연아 생애에서 가장 행복했던 3년의 꿈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시절을 그 사람과 보낸 3년의 기억으로 평생을 버텼다라고 회상했습니다. 하지만 백석의 집안은 기생과의 결혼을 강력히 반대했고 백석은 3번이나 결혼을 피하기 위해 도망쳤습니다. 결국 백석은 김영하에게 만주로 도망가자고 제안했지만 그녀는 그의 앞길을 망칠까 두려워 거절했습니다. 이것이 6.25 전쟁과 분단으로 이어지는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대원갑 부지의 수려한 풍광에 반해 이곳을 별장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김영하는 이 땅을 매입해 요정 대원각을 세웠습니다. 성북동 깊숙한 산자락에 위치한 대원각은 약 7,000평의 광활한 부지를 자랑했고
40여 채의 목조 건물이 숲과 어우러져 경관이 매우 뛰어났습니다. 대원각에서 한 상차림의 가격은 일반 공무원의 몇 달치 월급에 해당했으며 가야금 연주와 고전 무용 공연이 곁들여졌습니다. 대원각은 도심에서 떨어진 성북동 깊은 골짜기에 있어 보안이 철저했고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사들이 이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대원각은 고위 공직자와 인사들이 모여 국가 정책을 논하거나 기업의 운명을 결정짓는 밀실 정치의 본거지였습니다. 1960년대와 7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 이곳에서 중요한 회담들이 열렸습니다. 1965년 한일 수교 전후 일본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대원각은 그들을 접대하는 핵심 장소였습니다. 당시 일본인들 사이에서는 한국 정치를 보려면 대원각으로 가라는 말이 돌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외화 획득을 위해 요정을 적극 장려했고 대원각은 일본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기생 관광의 주요 코스였습니다. 1969년 삼선 개헌 논의가 한창일 때 공화당 수뇌부들은 대원각에 모여 야당 의원들을 포섭하거나 당내 반대파를 설득하는 작전을 펼쳤습니다. 삼선 개헌은 박정희 정권이 장기 집권을 위해 대통령의 사면임을 가능하게 만든 헌법 개정이었습니다. 또한 국무위원이나 공기업 사장 자리가 대원각 술자리에서 결정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어느 부처 장관 후보자는 대원각의 어느 방에서 낙점되었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실제로 장관 후보자가 실세 정치인에게 대원각에서 술 대접을 하며 인사를 청탁하면 다음날 아침 인사 발표에 이름이 올라가곤 했습니다. 이처럼 장관 인사가 대원각 술상에서 낙점된다는 설이 돌 정도로 대원각은 제2의 청와대로 불렸습니다. 중앙정보부 요원들도 대원각에 상주하거나 출입하며 중요 인물이 방문하면 근처방에 대기하며 대화 내용을 도청하거나 기록했습니다. 대원각은 정부의 보고 장소였기에 이곳을 장악하는 것이 곧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었습니다. 보안을 위해 중앙정보부 요원들이 상주했고 도청 장치가 가구 뒤에 숨겨져 있었다는 증언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요정을 둘러싼 정치적 음모의 중심에 있던 정인숙과 관련된 인물들도 대원각을 주요 거점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 정인숙 피살 사건 이후 요정 정치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대원각도 잠시 몸을 사렸습니다. 하지만 권력자들은 여전히 안전하고 조용한 대원각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 사회 정화 차원에서 요정들을 압박했지만 88 올림픽 등을 앞두고 한국의 전통 문화를 보여줄 장소가 필요하다는 논리로 대원각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때부터 대원각은 정치판보다는 외국 기업인과 관광객들이 달러를 쓰는 관광요정으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전두환 정권에 의해 관광요정으로 지정되어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접대를 도맡았습니다. 정치인뿐만 아니라 신흥 재벌들도 권력자들에게 줄을 대기 위해 대원각에서 접대를 받았습니다. 당시 대원각 문지기만 해도 팔자를 고친다는 말이 돌 정도로 돈과 권력이 모이던 곳이었습니다. 국회에서는 고성을 지르며 싸우던 여야 의원들도 대원각 술상 앞에서는 타협을 보았고 법안 통과 여부가 국회 본회의가 아닌 대원각 반 아래서 결정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요정 여성들은 단순한 접대원이 아니라 움직이는 정부 원로자처럼 분위기를 조율하는 협상 중재자 역할까지 했습니다. 김영하는 기생들에게 신문 읽기와 시 쓰기를 강조하며 지적 수준을 높이려 했습니다. 기생들은 최고 2층 인사들과 대화가 통했고 영어와 일본어는 필수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방 안에서 나눈 이야기는 방 밖으로 절대 새어나가지 않는다는 철칙이 있었습니다. 만약 대원각에서 정보가 새어나가 파문이 일면 김영하가 직접 나서 엄중히 책임을 물었습니다. 김영하는 매우 깐깐한 여주인으로 대원각의 의식과 품격을 유지하기 위해 엄격했습니다. 음식의 맛은 물론 정원의 나무 한 그루까지 직접 관리할 정도로 애착이 강했다고 합니다. 대원각은 삼천각 청운각과 함께
서울의 3대 요정으로 번창하며 막대한 부를 안겨주었습니다. 대원각과 쌍벽을 이루던 삼천각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정부가 주도해 세운 삼천각은 대원각보다 관료적 성격이 강했습니다. 주로 외국 국빈 접대나 여야 영수 간 공식적인 정치가 이루어졌죠. 그러나 김영하는 대원각에서 권력자들이 한순간에 몰락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깊은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밤새 권력을 논하던 이들이 다음 날이면 수갑을 차고 나가는 모습을 보며 돈과 권력이 얼마나 덧없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1987년 김영하는 법정 승인의 무소유를 잃고 재산이 모두 부질없다고 느꼈습니다. 수십 년간 권력자들의 거짓말과 음모가 오가는 것을 지켜본 그녀는 이 땅에 쌓인 나쁜 기운을 맑은 종소리와 불경소리로 씻어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법정 스님을 찾아가 이 땅에 절을 세워달라고 청했습니다. 처음 대원갑을 방문한 법정 스님은 화려한 샹들리에와 와인 냄새를 보고 여기는 중생들의 고통이 서린 곳이지 부처님이 계실 곳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김영하는 그러니 더더욱 스님이 오셔서 정화해 주셔야 한다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스님은 나는 산에서 사는 승려인데 이렇게 큰 집이 왜 필요하냐며 거절했습니다. 김영하는 10년간 스님을 쫓아다니며 법회를 열 때마다 찾아가 간청했고 결국 스님은 개인이 아닌 조계종에 기부하는 형식을 취하자 승낙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큰 절을 지으면 화려한 단청과 권위를 자랑하지만 스님은 대원각 시절 건물을 허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길상사는 지금도 일반적인 사찰과 달리 예쁜 별장 같은 느낌이 남아 있습니다. 이곳에는 당시 일반인들이 쉽게 볼 수 없었던 최고급 자장과 금박 식기들이 가득했습니다. 법정 스님은 이를 보고 욕망의 찌꺼기라며 대부분 처분하거나 소박한 나무 가구로 바꿨습니다. 또한 공사를 담당했던 이들 사이에서는 벽면이나 가구 뒤에서 정체불명의 선들이 나왔다는 증언도 돌았습니다. 1997년 대원각이 길상사로 개명된 날 법정 스님은 축사에서 나는 이 건물을 절로 생각하지 않는다. 여기는 누구나 와서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텅 빈 집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영하는 수천 명 대중 앞에서 법정 스님으로부터 염주 하나와 길산이라는 법명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저는 죄 많은 여자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훌륭한 절이 세워지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언론이 그녀에게 전 재산 기부 후 후회하지 않느냐고 묻자 김영하는 1000억 원이 무슨 소용이냐. 그 사람의 시 한 줄만도 못하다고 답했습니다. 참고로 박정희와 전두환 정권 시절 대원각 단골이었던 정치인들 중 일부는 과거 화려했던 술자리를 회상하며 이곳을 다시 찾아빠는 후문도 있습니다. 백석은 6.25 전쟁 이후 북한에 억류되었고 그의 문체 때문에 1960년대 북한 문단에서 숙청당했습니다. 결국 백석은 평양에서 쫓겨나 한강도에서 양치기로 전락했습니다. 세련된 모던보이였던 그가 먼지 뒤집어쓰고 양을 치며 살았던 것이죠. 그는 북한에서 가정을 꾸렸지만 자녀들은 아버지가 가끔 먼 남쪽 하늘을 보며 눈물을 흘리셨다고 증언했습니다. 1990년대 초 남북관계가 잠시 풀리면서 백석의 생존 소식이 김영하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평생 그를 그리워하던 그녀에게는 백석의 노년 사진이 전해졌습니다. 젊은 시절 수려했던 시인은 주름진 노인이 되어 있었고 김영하는 그 사진을 품에 안고 며칠 동안 울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녀는 백석을 만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했지만 1996년 백석이 북한에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영하는 그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고 나도 곧 갈 때가 되었다며 대원각 시주 절차를 서둘러 마무리했습니다. 백석의 유명한 시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의 주인공이 바로 김영하라는 설이 유력합니다. 그 밖에도 백석은 그녀를 생각하며 많은 시를 썼고 김영하는 노년에도 백석이 써준 시들을 보며 늘 그를 떠올렸습니다. 이 시들이 바로 나의 혼인신고서였다.
말하곤 했습니다. 그녀는 백석을 기리며 저서 내 사랑 백석을 남겼고 백석의 문학적 업적을 기리는데도 진심이었습니다. 1997년 그녀는 거액의 기금을 출연해 백석 문학상을 제정했습니다. 이는 당시 월복 시인이라는 굴레에 갇혀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백석의 이름을 문학사에 다시 새기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백석과 연인 관계였다는 점을 김영하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고 백석 측에서는 이를 부인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1999년 11월 김영하는 세상을 떠나기 전 목욕 재개 후 길상사를 한 바퀴 돌아보았다고 합니다. 나 죽으면 눈 많이 오는 날 길상에 뿌려달라. 나는 그 사람 시 속에 눈이 되겠다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녀의 유언대로 유골은 길상사 경내에 뿌려졌고 장례식에는 대원각에서 일했던 200명의 호스티스들이 상주했습니다. 김영하는 생전 기생 출신으로서 그들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엄격하면서도 따뜻한 보호자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나기 전 남긴 유품은 화려한 보석이 아닌 낡은 가방 하나였습니다. 가방 안에는 백석이 생전에 건네준 시집과 편지들이 낡은 종이로 담겨 있었죠. 수천억 원의 재산가였지만 그녀에게 진짜 재산은 오직 백석의 흔적이 담긴 가방뿐이었습니다. 한편 김영하는 돌아가시기 전 유일한 혈육인 서 씨에게 31억 원을 남겼습니다. 서 씨에 대해선 유력 정치인의 딸이라는 소문 등 여러 이야기가 돌았으나 정확한 사실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재산인 서울 서초동 빌딩 등 122억 원 상당의 부동산은 모두 카이스트에 기증되었습니다. 그러나 서 씨가 상속분이 적다며 카이스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결국 카이스트가 서 씨의 유류분을 인정해 44억 원을 지급하고 서 씨가 장학재단 이사로 취임하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이후 서 씨는 조정된 상속분을 모두 어렵고 힘든 이웃을 위해 기부했고 소송 중이던 2002년에도 8억 5천여만 원 상당의 성북동 임야 480평을 환경운동연합에 기증했습니다. 서 씨 대리인 정영원 변호사는 서 씨의 재산을 탐낸다는 시각도 있지만 국가 지원을 받지 않는 기관인 카이스트가 아닌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는 목적에서 소송을 냈다며 조정을 통해 받은 상속분도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원각은 화려한 유흥의 장소에서 이제 서울 도심 속 고요하고 평온한 휴식처인 길상사로 남게 되었습니다. 길상 뒤편 산책로는 서울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고요하며 김영하는 생전 백석을 그리워하며 이곳을 자주 찾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뒤 길상사에는 그녀의 사당인 길상원이 세워졌고 그곳에는 백석의 시비도 함께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북쪽에 남겨진 백석과 김영하가 끝내 만나지 못했지만 길상사라는 공간 안에서 백석의 시와 김영하의 이름이 마침내 함께 존재하게 된 셈입니다. 이제 길상사에는 술 냄새 대신 향기가, 음모의 속삭임 대신 불경 소리가 흐릅니다. 그 자리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물질의 화려함이 시 한 줄에 담긴 진심을 이길 수 있느냐고 말이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역사 비디오였습니다.